하정치 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존 포먼은 러시아군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들의 최고 지휘관들과 같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스크바 주재 영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고, 그보다 앞서 키이우에서도 근무했던 포먼은 양측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이제 그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 같은 빠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러시아가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포먼은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의 맞은편에 앉아 그들의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증거가 점점 더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도였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은 그들의 일종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본질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침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럽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나쁜 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양자적으로도 다자적으로도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듣지 않았다. 그 회담이 끝난 뒤 머지않아 푸틴이 침공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는 역사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이들이 공포 속에서 지켜보며 러시아가 적을 철저히 섬멸하고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할 것이라 예상하던 동안에도 포먼은 전쟁이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적 준비에 대한 내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상황을 총체적 난장판이라고 묘사하면서 러시아가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자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전쟁에서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가운데 하나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병력이 겉보기에는 더 작고 약한 병력과 맞붙더라도 더 큰 군대는 상대에게 일정 수준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갈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적이 그냥 굴복하고 항복할 것이라고 결코 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수없이 많은 경우에서 전투는 물론 전쟁 전체가 상대보다 약해 보였던 쪽에 의해 승리로 끝난 사례들을 보아왔다. 전쟁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병사와 전차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승리하는 일이 아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변수들의 그물망이 모두 작동하는 만큼 그것은 무한히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졌다. 러시아는 자기들의 장대한 군사 역사와 세계 최대급 군사 초강대국이라는 위상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보며 더 가난하고 더 약하며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라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28배 더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고, 키이우가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을 만큼 필요한 방어를 갖춰낼 수 있다고도 믿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은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비할 데 없는 결의와 반항, 그리고 러시아 지배에 대한 겁으로 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 세계 많은 관찰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전쟁이 크렘린 관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피비린내나고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당시의 일반적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장비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도 과소평가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푸틴은 개입하는 나라들에게 당신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를 경고했다. 그는 이것만으로도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 세계는 물론 다른 지역의 국가들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반격할 수 있도록 막대한 금융, 인도주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그것은 푸틴이나 그 어떤 러시아 관리도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기 어려운 단단한 견과였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자기 역량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그 오판을 더 키웠다. 러시아가 거대한 군사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 상위 세 나라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미국 다음이지만 중국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중국보다 앞선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막대한 전차와 장갑차 전력, 방대한 포병체계 비축, 끝이 없어 보이는 병력 공급, 그리고 강력한 해군과 공군 전력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러시아는 또한 핵무기 보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총량이 5,500기에 가깝다. 이는 미국보다 약간 많고 다른 모든 핵보유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든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명적인 인명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다. 그 점은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죽고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으며 총 사상자 추정치는 40만 명을 넘는다. 하지만 러시아가 강하고 보급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무적이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이며 거의 모든 군사 지표에서 선두에 서 있는 미국조차도 멈출 수 없는 불사신 같은 힘은 아니다. 그 어떤 군대도 그렇지 않다. 모두 약점을 갖고 있다. 모두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상대에게 허를 찔리고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듯하다. 포먼이 지적하듯이 우크라이나인들을 과소평가했는가? 그렇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는가? 그렇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고 병력과 장비 등에서 엄청난 우위를 갖고 있어 결코 패배할 수 없고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은 포먼의 세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 번째 이유는 오만과 편견에 눈이 먼 것이다. 러시아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우 단순하게도 오만이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한때 지배했던 많은 국가와 공화국들이 이제 독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을 지역의 사실상 지도자로 보며 벨라루스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옛 소련 공화국들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특히 푸틴은 연방이 붕괴한 날을 두고두고 한탄해왔으며 2005년 연설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해체가 세계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국민에게 그것은 진정한 비극이 되었다. 수천만 명의 우리 동포와 국민이 러시아 영토의 경계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적어도 어떤 수준에서는 소련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제시해왔다.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그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수년 동안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이름과 국가를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서사를 밀어붙여왔다. 포먼이 지적하듯이 그와 많은 러시아 고위 인사들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들을 러시아인들보다 somehow 더 약하고 더 열등한 존재로 바라봐왔다. 그들은 말로 러시아다. 그들은 말하자면 작은 러시아인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러시아인들이다. 그들은 작은 러시아인들이다. 우리는 주코프의 후예다. 그들은 그저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자기 나라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촌뜨기들일 뿐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오만과 특권의식이 강한 상태로 전쟁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푸틴과 장성들이 내린 많은 중대한 결정들 뒤에는 외국인 혐오와 쇼비니즘의 강한 정서도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면에서 포먼이 말하듯이 이 나라는 그러한 감정에 눈이 멀었고 편견과 오만의 렌즈가 전쟁을 더 합리적이고 침착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네 번째 이유는 잘못된 기대였다. 러시아의 오만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완전한 오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대를 낳았다. 전쟁이 시작되자 곧 푸틴과 다른 크렘린 관리들이 모든 것이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보도들이 나왔고 심지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키이우 거리에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열병식 제복을 챙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점은 러시아의 군 내부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블라디미르 치르킨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치르킨은 러시아 지상군의 전 사령관이다. 치르킨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모두가 2월 24일에 전쟁이 사흘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당장 끝장낼 것이다. 나는 러시아의 모든 정보기관에 낮은 점수를 주겠다. 나는 국가당국이 우크라이나 인구의 70%가 우리 편이고 30%가 반대라는 거짓 정보를 사실상 받았다고 말하겠다. 결과는 정확히 반대였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말 그대로 첫 주 안에 우리는 잔혹한 교훈을 배웠다. 실제로 많은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 가면 영웅이자 해방자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폭정의 억압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구해준다며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이들이 발밑으로 달려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꽃과 환호를 기대했지만 대신 총탄과 폭탄을 맞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서 논의한 러시아의 붕괴 이유들과도 연결된다. 비현실적인 기대 속에서 전쟁에 들어간 탓에 러시아군은 자연히 더 오만해지고 자신감이 과해졌으며 국경 너머에서 무엇이 실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보의 공백이다. 러시아가 전쟁에 대해 그렇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가졌던 큰 이유는 정보기관, 특히 연방보안국 때문이었다. 연방보안국은 소련 시절 국가보안위원회의 현대적 후계기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대규모로 오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너무 강하게 믿은 나머지 그들이 설치하려던 칠러 정부를 위해 이미 은신처와 숙소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호먼이 설명하듯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일을 해두었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붕괴할 것이다. 지도부는 도망갈 것이다. 우리는 돈바스의 군을 포위에 항복시키고 루카디오코 같은 유형의 꼭두각시 지도자를 세우며 우크라이나의 지식인들과 방해가 될 사람들을 제거한 뒤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 정보 당국자들은 10걸음 앞을 내다보며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흠없는 작전을 위해 갖춰져 있으며 작은 러시아가 큰형에게 다시 합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일부 요원들이 작전에 대해 의심이나 우려를 품었을지도 모르지만 포먼은 부정적인 정보가 지휘계통 위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정보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정보기관이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를 위로 올리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연방보안국은 이것이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푸틴에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른바 해방자들이 도착했을 때 거리에서 춤추고 환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최고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대로 올렸고 그것이 푸틴이 침공을 승인한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어떤 정보를 받았든 어차피 침공했을지도 모르지만 필요한 모든 사실을 제공받았다면 그 특별 군사작전을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지도 모른다. 6번째 이유는 형편없는 실행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영리한 전술 계획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이를 잘 실행했다면 신속하고 포괄적인 승리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 침공은 비할 데 없는 준비와 결함 없는 실행을 요구한다. 아주 작은 실수나 간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러시아는 병력을 준비하고 초기 공격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포먼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실행 측면에서도 그들이 동시에 우크라이나로 4개의 병행 돌파를 했다는 사실을 봤다.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도 없고 후방 보급도 없고 내가 말했듯이 리허설도 없었다. 그래서 내 동료들이 2022년 겨울에 국경 주변을 돌아다닐 때 러시아 병사들은 그냥 거기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에 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포먼은 이어서 덧붙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똑같은 러시아 병력, 그중 많은 이들이 아프고 거의 전원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병력에게 침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은 며칠 동안 그들의 조직력 부족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드러났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 2022년 공식 보고서에서 언급되듯이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 며칠 동안 보급 부족으로 많은 차량과 장비를 버렸고 비싼 전차와 장갑차가 사실상 러시아의 자원관리 실패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넘어가 버렸다. 많은 부대는 연료나 다른 보급품이 부족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러시아의 보급 체계를 교란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거 집중함으로써 전선의 길이를 줄이고 러시아와 루안스크, 도네츠크 같은 점령 지역 사이의 보급선을 단축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겨냥해야 할 표적을 더 작게 만들어주었고 키이우의 병력이 그 모든 중요한 보급로뿐 아니라 탄약 저장고와 기타 핵심 기반 시설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일을 한층 더 쉽게 만들었다. 7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무능이다. 2022년 2월에 러시아 준비 태세를 요약하며 포먼은 국가의 전반적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침공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지도와 계획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이것이 러시아 국가의 그야말로 파국적 실패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러시아의 제도들, 군대와 무장 세력, 국방부 같은 제도들이 얼마나 부패와 무능에 잠식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이 이렇게 전개된 방식은 바로 그 제도들에 대한 거대한 유죄 판결로 기능했다. 러시아군은 한때 위압적이고 위협적인 평판을 갖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거의 비할 데 없는 힘과 견고함으로 유명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는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렇다 러시아군은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얇은 땅 조각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얻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달팽이 같은 속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아주 작은 성과를 위해서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영국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약 114만 명의 사상자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2025년 한 해에만 지금까지 약 35만 3천 명의 사상자가 포함된다. 전문가들과 공개 출처 정보 분석가들은 러시아 군사 장비의 엄청난 손실도 확인했다. 문자 그대로 수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 레이더, 방공체계, 포병, 그리고 다른 자산들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및 기타 무기에 의해 지도에서 지워졌다. 러시아는 또한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었다. 은행과 기업은 국제 무역에서 차단되었고 국민들은 여러 나라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관계와 평판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깨져버렸다. 경제 역시 더 깊은 혼돈의 수렁으로 빠르게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석유 판매가 급락하고 수출은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모스크바와 어떤 형태로든 거래하려는 당사자들의 풀이 줄어들고 있다. 하정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정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